곽시분의 추억, 김주성. 1. 에구머니나. 순정이 장터 뒷길 토당구비를 꺾어도는 순간이었다. 연분홍 찔레꽃더미 사이에서 불쑥 뻗어나온 억센 손길이 그녀의 허리를 휘어 감았다. 그 경황에도 순정은 누가 들었을세라 재빨리 손으로 제 입을 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허허, 서방님 볼락함에 와 이리 괴기세빈 살찐이 맨키로 토끼 쌌노? 도망은 누가 도망이래요. 구리무가 떨어져서 나왔다가. 동동구리무 패거리 판적고 충주장으로 떠난 기 언제고. 저기 토담 뒤에 숨어가 내 기다린 거 맞제? 이거 놓고 얘기해요. 순정의 뒤채는 허리에서 팔을 푼 봉수가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맞네. 요 볼 따고 빨개지는 거 보소. 봉수의 말이 맞았다. 닷새에 한 번 열리는 장에 한 번 걸러 꼭 오곤 했는데 2번이나 건너뛰었으니 근 달포만이 아닌가. 봉수가 남한강변의 몇몇 포구장터 포목점들의 물건을 대온 지도 언 5년째였다. 날색이 무섭게 마포나루에서 단양까지 가는 황포 2배에 짐을 실으면 두물머리 나루, 이포나루를 거쳐 이곳 목계나루에 이르는 데는 꼬박 사흘이 걸렸다. 아직 거래하는 점포 연화문에 혼자 2번 전화를 물량이고 그나마 뱃삭 빼고 이문의 사말은 거강꾼과 나누는 형편이지만 장차 거상을 꿈꾸는 그이기에 이만으로도 기꺼웠다. 취급하는 포목이 한인상계의 거상 곽보루상회의 물건이어서 외상 밀리는 일 없고 점포에서 요구하는 양을 다 대지 못하는 것만으로 그는 흥이 났다. 장마철을 앞두고 여주 이천의 거래처에 댈 물건이 갑자기 넘치는 바람에 기별할 짬도 없이 돌아친 한 달이었다. 몰라요. 그냥 잘 있다. 언제 간다 하고 편지 한 장 못해요? 하마, 내 일자무식이다 않겠나? 순정은 봉수 아픈 데를 찌른 것 같아 아차 싶었지만 그간 무소식에 가슴 졸인 것을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았다. 한강 뱃사람은 다 안다면서 인편 기별이라도 하면 되지요. 봉수는 그렇게 토라진 순정이 더없이 사랑스러웠다. 진짜 내 기다린 거 맞네. 장돌뱅이 못 믿겠다 할 때는 언제고? 내가 언제요? 우리 아버지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걸 여태 품고 있대요? 됐다마. 장돌뱅이라도 도망 안 가고 왔다 아이가. 배고프다. 둘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장꾼들로 북적이는 집안으로 들어섰다. 장모님 사이 왔니다. 앙성댁이 주방에서 뛰어나왔다. 아, 이 사람아. 그간 뭔 일 있은 줄 알았잖아. 일은 무슨 일이에. 우리 셋이 호강시킬라고 돈 버니라 정신 없었지에. 이렇게 멀쩡히 왔으니 됐네. 어서 들어와. 시장하겠어. 그때 부엌으로 장작을 날라와 부리던 만재가 한마디 했다. 사위 장모 소리는 좀 나중에 하면 안 되나? 아직 혼사도 치르지 않았자는가? 듣는 귀도 많은데. 알겠니더 장인어른. 만재는 그저 헛웃음만 나왔다. 네 참. 민물새우인 새뱅이찌개 끓는 냄새가 온 집안에 구수하게 퍼지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마음을 푸근하게 감싸주는 이 새뱅이찌개 냄새야말로 봉수에게는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오래전 일거리 찾아 남도 일대를 헤매고 다니다가 섬진강하구 하동포구에서 맛봤던 제첩국의 감동을 뺨쳐버린 것이었다. 무슨 양념으로 이래 구신맛을 내니껴? 일거리도 반겨주는 이도 없는 낯선 고장에서 시름에 겨워 퍼마신 간밤의 숙취를 한순간에 씻어내주던
그 뽀얀 국물. 양념은 무슨 양념이라 얘? 소금 간에 입술 대지 말랐고 부추 쬐게 썰어 얹은 게 다지에. 그랬다. 한 길이 넘는 강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일 만큼 맑은 섬진강 바닥에 금모래밭에서 건져 올린 제첩. 그 새끼손가락 끝마디만한 조개 몸통 속에 강이 머금은 온갖 산천의 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따로 무슨 양념이 필요하겠나 싶었다. 여러 지방 여러 음식 중에 유독 제첩국 맛을 잊지 못하던 그였다. 그런데 여기 목계장터에 처음 좌판을 펼쳤던 날 판 걷고 충주로 가려던 발길을 붙잡은 것이 바로 이 새뱅이찌개 냄새였다. 야, 무슨 냄새가 이케 구시노. 봉수는 저도 모르게 파장 무렵의 시장길을 한껏 돋우는 그 구수한 냄새를 따라갔다. 그리고 곧 토당길 끝에서 제법 널찍한 초가의 살인문 기둥에 비껴선 앙성댁이라는 상호 깃발을 만났다. 활짝 열린 살인문 안팎으로 장꾼들의 발길이 분주했다. 실내는 이미 오늘 하루 보람을 떠벌리고 아쉬움을 푸념하는 소리로 왁자했다. 주방 가마솥에서 뿜어나오는 새뱅이찌개 끓는 냄새에 탁주 내음이 섞여 푸근하고도 넉넉한 분위기였다. 일찌감치 밝힌 아주까리 기름 등불이 너울너울 그런 실내를 안온하게 감싸고 있었다. 봉수는 발길을 돌려 마당가 감나무 아래의 평상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보소, 아지매요. 이쪽은 돌아볼 새도 없이 쟁반을 들고 주방과 객실을 바삐 오가는 안악들을 향해 봉수가 소리쳤다. 예, 가유. 한 안악이 행주치마에 손을 훔치며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다. 강변 여름 햇볕 가릴 짬도 없었나 얼굴빛이 조금 거뭇했으나 이런 시골 객주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목구비가 반듯했다. 게다가 잘록한 허리에 고운 자태가 아직 처녀이지 싶었다. 봉수는 안악을 쓱 훑어보고 나서 말했다. 탁배기 한 사발이 주이소. 식사도 하실 거지요? 하모요. 때가 되시 밥도 무야 안 되겠니껴. 봉수는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 안악의 뒤태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따마, 오늘은 여서 쉬어야겠다. 이미 배는 끊겼을 테고 밤길이라도 걸어서 내일 열리는 충주장으로 가려던 계획을 접었다. 안악이 개다리 소반에 차려낸 밥상은 소박 하나 푸짐했다. 쌀알이 드문드문 섞인 보리밥 한 사발과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새뱅이찌개 2가리, 여기에 열무김치, 깻잎, 상추, 풋고추 몇 개와 찍어 먹을 된장, 잘 삭은 토화장 한 종지, 탁주병과 잔은 작은 오지쟁반에 담겨 밥상 옆에 따로 놓였다. 이 알뜰한 차림의 손놀림을 넋놓고 바라보던 봉수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다. 어째 이리 곱소? 뭐가유? 앞불싸 은큼한 속내를 들킨 것 같아 봉수는 짐짓 감나무 가지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보소, 장마가 올락하나 노을이 불따이요. 그러게요. 장마가 시작되면 백길도 끊길 텐데. 백길 끊기면 신장로로 다니면 된다이요. 그래도 아직은 신장로보다 백길이지요. 큰 물 나기까지야 배가 끊기겠니껴. 그나저나 오늘은 여서 자야 할 낀데 빈 방 있니껴. 문간방이 있긴 한데 너무 좁아서요. 괴안니더. 덕석대기에 목침 하나면 되니더. 그때 주방 쪽에서 수건을 둘러쓴 나이 지긋한 안악이 이쪽을 향해 소리쳤다. 순정아, 거서 뭐하고 있니? 예, 어머니. 순정이라 불린 안악이 주방 쪽으로 달려갔다. 봉수는 탁주부터 한 잔 쭉 들이켰다. 순정이? 가시나 이름도 이쁘구마.
얼굴과 자태, 손놀림에 이름까지 고운데 빈속에 들이킨 탁주 기운을 한껏 돋우는 새뱅이 찌개마저 어디 비할 데 없는 맛이었다. 강 포구 장마당이면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여느 민물고기 탕과는 바탕이 달랐다. 대개 맥이며 붕어, 빠가사리가 주재료이되 거기에 고추장을 풀고 고춧가루까지 더해 색이 붉고 맛 또한 밑부터 센 데다 비린내를 다스린다고 파, 마늘에 들깻잎이나 방아잎, 경상도면 꼭 들어가는 제피가루까지 온갖 양념을 버무려 끓인 것이니 그저 혀 끝부터 목구멍 깊이까지 쏴하니 얼큰한 게 민물고기 탕이었다. 그런데 이 집의 새뱅이찌개는 그 색과 향부터 달랐다. 맹물에 된장만 푼 듯 누리끼리한 투가리 안을 숟가락으로 휘 저으면 몇 조각 애호박에 갓 뿌린 생파 채 사이에서 발갛게 익은 새우들이 오밀조밀 몰려다녔다. 언뜻 그 담백함이 하동포구의 제첩국을 닮았다 생각하며 한술 후루룩 입안에 품으니 아, 이게 목게장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새뱅이 찌개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제첩국이 흐르는 강바닥 맑은 모래밭을 할 듯 슴슴하다면 새뱅이 찌개는 고인 늪에 흘러든 산천의 흙내와 온갖 물속 생물들이 토해내는 숨결을 훅 들이키는 맛이라고 할까. 까끌까끌하니 몇 마리 이빨에 씹혀 뭉개진 새우 진액의 향은 온 입안을 개운하게 감싸 안았다. 식사가 끝나갈 때쯤 봉수는 물주전자를 들고 온 순정에게 물었다. 이기 별 양념도 없이 우째 이리 구신교? 방아잎을 넣으면 더 좋아요. 순정은 상머리 한쪽에 채 썰어 담은 방아잎 종지를 가리켰다. 방아고 제피고 다 필요 없니다. 이기 누구 솜씨인겨? 우리 어머이지 누구겠어요? 새뱅이는 그대로 맛이 좋아서 이것저것 양념을 많이 하면 제맛을 잃는데요. 그래서 우리 집 묵은 된장만으로 간을 맞춰요. 어머니가 앙성댁인갑지에? 야, 맞아요. 봉수는 새뱅이 찌개가 이끈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 맛있는 새뱅이 찌개를 끓이는 앙성댁도 마음에 들었다. 아니, 그보다 이런 마음에 드는 집에 순정이라는 어여쁜 처자가 살고 있었다. 봉수는 순정을 아내로 맞이하는 상상을 하며 혼자 빙긋이 웃었다. 지금 버려놓은 포목 거래만으로도 순정을 이 험한 객주에서 고생 안 시키고 호강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뿐인가 정작 포목 거래보다 쏠쏠한 이문이 지난해 봄부터 시작한 곽시분에서 쏟아지고 있었다. 곽시분은 원래 곽보루 상회의 주 취급품인 포목 고객들에게 무료로 선사하던 사은품이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사은품을 찾는 여인들이 더 많아지자 아예 공장을 차리고 상표 등록까지 한 제조 상품이었다. 곽시분의 인기를 눈여겨본 봉수는 시장 상인들과 아름아름으로 경성의 몇몇 요정의 거래를 트는 한편 자신의 포목거래 장터로까지 걸음을 넓혔다. 배가 포구에 닿아 거래하는 점포에 물건을 날라주고 나면 대개 다음날 아침 배가 뜰 때까지 오후 반나절은 비계 마련이었다. 이 시간에 봉수는 장마당을 어슬렁거리거나 일찌감치 백군들과 어울려 술이나 푸는 게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수는 동동구리무 장사패가 장마당을 휩쓸며 돈을 쓸어 모으는 광경을 보고 내라고 못할 게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점심도 지나고 장마당의 열기가 한층 달아오를 즈음 어디선가 울긋불긋 광대 분장에 카우보이 모자를 눌러쓴 사내가 큰 북을 등에 지고 나타나면 335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내가 진 북통에는 동동구리무라는 글씨가 선명하고 사뿐사뿐 춤사위 같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의 뒤꿈치에
끈으로 이어진 북채가 여기 좀 보란 듯이 동동하고 경쾌한 소리를 낸다. 때맞춰 기생복장에 장고를 맨 안악이 따당 신나게 채를 휘두르며 구리무하고 외치는 것이다. 그래서 동동구리무인가? 광대와 기생의 뒤를 따라 학사모의 신식 교복 차림으로 아코디언을 맨 사내와 수레에 구리무병을 잔뜩 실은 각설이 차림의 떡거머리 총각도 동동구리무 장단을 맞췄다. 행렬이 장마당 한쪽에 멍석을 깔고 버려놓은 무대에 자리를 잡으면 품빠 품빠 품짜자 품빠 학사모 사내의 아코디언 연주가 시작되었다. 아, 의학새 슬피 우니 가을이런가. 학사모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짝사랑의 애절한 사연을 엮어나가고 이어 기생차림의 안악이 부두의 새악시 마냥 옷고름으로 눈가를 찍으며 앞으로 나선다. 이난영 뺨치는 그녀의 간드러진 음색이 가물거리는 사공의 뱃노래에 실려 사막도 파도처럼 애끓는 이별의 아픔을 자아 올리면 숨죽여 둘러선 구경꾼들 사이에서 아, 허 하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때맞춰 분위기가 왜 이래? 이렇게 외친 광대가 무대를 휘돌며 둥당둥당 둥다다 둥당 경쾌한 발차기 북장단에 맞춰 학도야 학도야 청년 학도야를 열창한다. 좌중은 일순 씩씩한 기운으로 술렁이고 여기저기서 손뼉 장단으로 흥을 돋웠다. 광대의 현란한 발차기 북놀이가 잦아들 때쯤 각설이가 구리무통 담은 목판을 메고 좌중을 돌기 시작한다. 아이고 이 아주머니 어째 이리 몸매가 고우실까. 초선이가 낭망하고 양귀비도 울고 가겠네. 각설이가 지목한 안악은 민망해 손을 내젓고 주위 사람들이 와르르 박장대소하는데 근데 말이유 쯧쯧 5, 6월 땡볕이 시샘했나 벌떡우니 강바람에 핥히었나 손이고 얼굴이고 아주 사갔네 사갔어. 사람들은 이런 너스레 만담 타령에 혼줄을 놓고 너도 나도 동동구리무 한 병씩을 손에 쥐는 것이다. 17부터니 언 10년째 장돌뱅이로 잔뼈가 굵은 봉수 아닌가. 왜 내가 진작 이 생각을 못했던가. 비록 노래도 악기도 만담에도 재주가 없다만 저 동동구리무 못지않은 곽시분을 갖고 있지 않은가. 곽시분은 조선팔도 방방곡곡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이름이 나 있었다. 하지만 그 수요가 대도시에 몰려 있다 보니 이런 시골에서는 경성 갔던 가족이나 친지가 선물로 한 통 사오는 것 말고는 구경하기조차 어려웠다. 봉수는 동동구리무패가 한바탕 장마당을 휩쓸고 간 자리에 준비한 판을 펼쳤다. 동동구리무처럼 야단법석을 떨지 않아도 금세 입소문을 탄 여인들이 모여들었다. 여인들뿐 아니라 남정네들 사이에서조차 부인에게 곽시분 한 통 사주지 못하면 무능한 남편이라는 말이 통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어이 김선달 마누라도 없는 호래비가 웬 곽시분을 다 사는감? 아 누가 알아? 정분난 들병이라도 있는 게지. 옛다 이 썩을 놈아. 종잣값 담뱃단 판돈 들고 투전판 기웃대는 너 같은 놈이나 들병이 키우지.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봉수는 창가 공연이나 각설이 만담 대신 이걸 보시오 하면서 죽은 깨 여드름을 없애고 잡티를 지워서 백설 같은 얼굴을 만들어 드립니다 하는 곽시분 신문 광고에다 신여성 복장에 유명 기생 사진까지 내걸었다. 하얀 얼굴과 신여성에 대한 동경을 담은 곽시분은 판을 버리기 무섭게 팔려나갔다. 2달에 한 번 하는 포목 수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금이 장날마다 봉수의 전대를 두둑이 채웠다. 새뱅이찌개가 봉수를 앙성댁으로 이끌었다면 그 집의 안주인 앙성댁과 그녀의 고명딸 순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이 곽시분이었다.
아이고, 이 귀한 걸. 앙성댁에 처음 오던 날 곰팡내 오진 문간방에서 선잠을 자고 난 아침 봉수는 안 받겠다는 반값 대신 곽십은 2통을 내놓았다. 앙성댁은 한박웃음을 지으며 반색했고 부귀영화와 남녀 혼인의 상징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 모란꽃이 화사하게 수놓인 분곽을 어루만지며 순정의 얼굴도 봉숭아 빛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순정의 아버지 만재에게는 필시 저것이 여자들 마음 들뜨게 할 괴물이리. 그 새끈한 분곽이 영 마음에 걸렸다. 아입니다. 새베이찌개가 엄청 구시네 예. 또 오세요. 하모요. 장날마다 묵어가도 되겠니껴? 이렇게 봉수는 장날마다 앙성댁에서 묵었다. 당연히 곰팡내 나는 문간방은 안채 곁의 제일 깨끗한 객실로 바뀌었다. 곽십은 좌판은 오래 펴놓지 않아도 되었다. 물건을 많이 구할 수 없어서 장날 되기만을 기다려 줄 선 사람들에게 나눠주다시피 하고 나면 아직 해가 한 발이나 남아 있었다. 때맞춰 순정이 와서 그의 짐 챙기는 손을 거들었다. 앙성댁도 그때는 순정을 찾지 않았다. 봉수와 순정은 가마솥에 새뱅이찌개가 무르익을 때까지 강변 갈대 받치며 모래사장을 함께 걸었다. 때로 저녁 노을을 머리에 일 때쯤 두무소에 쪽배를 띄우고 투망치는 만재와 만나기도 했다. 세 사람이 펄떡이는 물고기와 새뱅이 종다리를 나눠 들고 돌아올 때 강가 벼랑 위 부엉대미에서 부엉이가 부엉부엉 울었다. 2. 새벽에 목깨나루에서 감자와 보리를 싣고 마포나루까지 바로 가는 떼배가 있었다. 내일 저녁에 마포나루에서 박거간을 만나려면 단양서 충주 거쳐 내려오는 큰 돛배를 기다리기보다 이게 더 빠를 것이었다. 내리 흐르는 물길이니 저녁 무렵이면 두물머리에 닿을 것이고 거기서 하룻밤을 쉰 후 오후 새참에는 마포나루에 당도할 수 있겠다 싶었다. 순정이 바랑을 짊어진 봉수를 따라 나루로 나왔다. 참으려 했으나 그녀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일할 때 땀 닦으라며 봉수의 괴춤에 수건 한 장을 찔러주며 순정은 다짐하듯 말했다. 다음 장에 꼭 오지유? 뭐 꼭 온다 카이. 울지 마라. 의여차 어차 배전 양쪽에서 노꾼들의 장단 맞추는 소리가 커지자 배는 곧 나루를 벗어났다. 배는 강심의 센 물살에 올라타 빠르게 흘러내렸다. 가시나 우째 그리 울어쌌노. 멀어져 가는 나루터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순정을 향해 봉수도 따라 손을 흔들었다. 이내 그 모습도 가물가물 사라지고 촤르르 촤르르 강심의 물결 소리만 처연했다. 봉수는 떼배 갑판 위 엉성하게 짠 널판 의자에 기대 앉아 흘러가는 강변 풍경을 바라봤다. 7월 한낮의 땡볕은 눈부셨으나 강심에 부는 바람이 흉내만 낸 장막 대신 더위를 식혀주었다. 봉수는 배에 오를 때 순정이 괴춤에 찔러준 수건을 뽑아 펼쳤다. 함께 거닐던 강변 언덕에 무수히 피어나 일렁이던 개망초꽃 물이 하얀 꽃잎들이 노란 꽃술을 둘러싼 그 송이들이 흰 비단보 가장자리를 둘러 가지런히 수놓였고 가운데에는 한 쌍의 원앙이 부리를 맞대고 앉아 있었다. 이걸로 우째 땀을 닦노? 봉수는 몇 밤 내 아주까리 등불 아래서 한 땀 한 땀 수놓는 순정의 모습을 그려보며 바람 속에 고이 간수했다. 추석 지내고 혼사 치르세. 어젯밤 만재가 한참을 뜸들인 뒤 목청을 가다듬고 한 이 말이 떠오르자 봉수는 절로 흐뭇했다. 그동안 대놓고 순정과의 혼사를 못마땅해온 만재가 아니었던가.
일자무식에 근본도 모르는 쌍놈. 한자리에 붙박일 줄 모르고 언제든 제 갈 길로 떠날 장돌뱅이. 갈대밭을 거닐며 아버지의 생각이라며 순정이 털어놨던 이 말에 얼마나 절망했던가. 그렇던 만재가 드디어 봉수를 사윗감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저 멀리 줄지어선 미루나무들 사이로 여러 대의 도락구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었다. 가는 곳마다 신장로가 뚫리고 철도가 놓이고 있으니 머자나 물길은 없어지려나. 새 길이 나고 있는 그 많은 들과 산등성이를 헤매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그의 기억에 담긴 첫 장면은 앙상한 손길로 울고 있는 아이를 토닥이는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그에게 가족의 의미는 그저 할머니가 다였다. 철이 들었을 때 할머니가 들려준 어머니 아버지 얘기는 그에게 아무 감동도 일으키지 못하는 남의 일이었다. 투전판을 전전하던 아버지는 객사했고 어머니는 이제 갓 젖떨어진 아이를 늙은 시어머니 품에 안긴 채 돈 벌어온다며 나간 후 소식이 끊겼다. 다른 집에 그 숱한 형제도 삼촌 이모라는 사람도 없었다. 할머니가 있으니 천혜고아는 아닌 셈이었다. 남의 집 허드렛 일로 겨우 끼니나 있던 할머니는 행랑간이나 헛간 구석에서 손자를 키웠다. 그런 할머니마저 그가 12살 때 세상을 떠났다. 성정이 순하고 또래들보다 등치가 실해 닷새 보름거리로 마을을 오가던 한 늙은 박물장수가 나귀 고삐잡이로 아이를 거뒀다. 그렇게 나귀 고삐를 잡고 이 마을 저 고을, 그러니까 상주에서 예천, 안동, 군위 등지를 떠돈 지 5년. 박물장수는 다리 뼈마디가 다 사가 걷지도 못하는 나귀 한 마리와 그놈이 지고 다니던 물건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 봉수는 박물장수의 유언대로 더 먼 지방, 더 넓고 큰 도시로 떠났다. 이 버리미기 구석에만 있지 말고 대처로 가래이. 박물장수는 이런 말도 해주었다. 니는 씩씩하고 힘도 세다 아이가. 고로운 일도 잔말 없이 잘 참의 꼭 성공할 끼라. 그렇게 10년이 흐른 지금 자신을 거뒀던 박물장수가 살았다면 내가 뭐라 했노? 니는 꼭 성공할 끼라 안 했나? 필시 이렇게 감탄할 만했다. 게다가 18 꽃다운 색시까지 얻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의 마음이 더욱 흐뭇한 것은 순정이 저처럼 저작거리 뜨내기 인생이 아니라 뿌리 있는 부모 밑에 자란 처녀라는 점이었다. 정식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분하르도 강습소에서 한글과 셈법을 깨쳐 일자무식인 자신에게 음으로 양으로 큰 도움이 되리란 기대도 컸다. 태생이 뭐가 그리 중해유? 아, 사람 신실하겄다. 돈도 꽤 많이 모아놨겄다. 이 목계 앙성구석에 그만한 신랑감 어디 있대유? 만재는 이런 앙성댁의 말에 수긍하면서도 봉수가 장돌뱅이라는 게 끝내 석연치 않았다. 조선 사람은 근본이 땅의 의지에 살아왔으니 여기저기 떠돌지 말고 한 곳에 붙박여 살아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비록 광산에서 몸을 다쳐 빚까지 지고 고향을 떠나와 부인의 음식 솜씨로 차린 객주에 기대 허드렛 일이나 거들고 있는 신세지만 언젠가는 다시 전답을 마련해 떳떳이 농군으로 살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당사자인 딸이 죽고 못 살겠다 하니 그만한 배필 만나기도 쉽지 않겠다 여기면서도 하나 남은 그 고명딸을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떠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지는 절대로 순정이 비바람 맞히지 않을 깁니다. 배우개 시장에 전방 하나 크게 차리가 어엿한 여주인 시킬 깁니다. 돈 많이 벌어가 아버님 땅도 많이 사드릴 깁니다. 결국 만재도 이 희망찬 다짐에 마음을 돌렸다.
봉수의 다짐은 허튼 소리가 아니었다. 오는 가을 혼사 치르기 전에 곽보루 상회의 본점이 있는 배우계 시장의 점포 자리를 알아보면서 그동안 모아온 돈을 셈하고 있는 중이었다. 두물머리가 가까워지자 석양이 물든 수면 위로 물새들이 떼지어 날았다. 한 무리는 강변 모래밭에 내려앉고 또 한 무리는 갈대숲을 휘돌았다. 그중 짝지어 희롱하는 쌍들이 버들가지 사이를 휘저어 날며 명랑하게 지저귀었다. 봉수가 순정에게 결혼해달라며 사랑을 고백하던 날 목깨나루 앞 강물도 이렇게 석양에 물들어 있었다. 내는 네가 좋다. 니는 어떻노? 봉수는 아무리 근사한 표현을 찾아봐도 마땅히 떠오르는 말이 없었다. 몰라요. 순정은 배시시 웃으며 돌아섰다. 모르다이, 가시나가 이기 뭐라카노. 그 모습이 하도 예뻐 봉수는 단도직입으로 고백했다. 내 알 나도. 그게 뭔 말이래유? 내 알라 나돌랐고. 봉수에게 이보다 더 확실하고 진실한 표현은 없었다. 해그머니나. 얼굴이 홍당무가 된 순정은 봉수의 가슴팍을 획 밀어제치고는 저만치 달아나 버렸다. 그래요, 우리 결혼해요. 일이 화답하기를 기대하며 그저 꽉 껴안아 주리라 했던 봉수는 뻘쭘해지고 말았다. 가시나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카이. 3. 봉수는 목깨나루를 떠난 지 이틀 만에 마포나루에 당도했다. 아침에 두물머리에서 배를 띄울 때 느슨해진 통나무 엮음줄을 죄느라 반나절을 보내는 바람에 긴 여름해가 저물 무렵에야 도착한 것이다. 서둘러 새우젓거리의 주막에 들러 박 거간을 찾았으나 없었다. 한참을 더 기다린 끝에 내일 기별하면 되리. 봉수는 싸정거리 끝 언덕바지에 있는 숙소를 향해 터벅터벅 걸었다. 골목집마다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가 막 열쇠를 꺼내 숙소 문에 자물쇠를 따고 안으로 들어설 때였다. 어이, 너 한봉수지? 다짜고짜 반말에 위협적인 어투였다. 멈칫하는 사이 억센 손길이 깜깜한 방 안으로 그를 밀어붙였다. 한봉수냐고 묻잖아. 누군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었노? 괴한은 하나가 아니었다. 얼핏 돌아보니 밖에서 담배를 꼬남은 또 한 사내가 짝발을 딛고 서 있었다. 경성부 본정 고등계 형사다. 뭐라 대거리할 새도 없이 형사라고 말한 자가 봉수의 팔을 뒤로 꺾었다. 밖에 섰던 사내가 저항하는 봉수의 오금을 발로 차 앞으로 거꾸러뜨렸다. 두 사내의 완력으로 순식간에 등 뒤로 꺾인 봉수의 두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이어 시커먼 마대가 그의 머리에 푹 씌워져 목 뒤로 단단히 묶였다. 숨이 막혀 캑캑거리면서 봉수가 소리쳤다. 아이씨, 내가 뭔 죄를 지었니껴? 그걸 알아야. 저항하는 봉수의 뒷덜미를 대답 대신 둔탁한 물건이 퍽 하고 가격했다. 형사라는 사내가 문간에 떨어진 열쇠 꾸러미를 주어 짝발에게 건네며 말했다. 수색해. 봉수는 두 괴한이 후다닥 뚝딱 큰 방 작은 방 창고를 드나들며 난장치는 소리를 숨죽여 듣고 있었다. 야, 이것 봐라. 과시분이네. 그거 따로 잘 챙겨. 핵심 물증이니까. 포목들은 어떡할까요? 수량만 세어봐. 세간살이는 놔두지요? 쓸데없는 거 손대지 말고 장부나 계약서, 현금을 찾아. 봉수는 괴한들이 그것만은 찾지 못하길 바랐으나 결국 형사가 말했다. 저거 뭐야? 뜯어내. 형사가 등불을 치켜들며 창고 벽 위쪽 한 구석을 가리켰다. 얼른 봐서는 쥐 오줌 자국이라도 가리려는 듯
한 발 남짓한 광목천이 드리워져 있었다. 짝발이 발판을 놓고 올라서서 천을 휙 걷어냈다. 삑 철컹 10여 년 피땀의 결실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 비밀의 문이 남의 손에 의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봉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아, 저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 뭉치의 지전다발, 금괴, 금가락지, 금두꺼비, 옥비녀. 괴짝 안에 든 것들을 남김없이 자루에 쓸어 담고 나서야 괴한들이 말한 수색은 끝이 났다. 무슨 서류나 장부 같은 건 없네. 이 새끼 아주 악질이구만. 아주 주도면밀해. 봉수는 자신은 악질이 아니고 주도면밀한 게 뭔지도 모른다고 항변하고 싶었으나 벌어진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다. 봉수는 장사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어음거래나 은행예금, 대출 같은 걸 하지 않았다. 실은 할 줄 모른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읽고 쓸 줄 모르니 복잡한 계약서를 쓰거나 장부를 작성하고 신용을 증명해 줄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뭔가 숨겨진 계산이 들어있을 것만 같은 그런 문서 노름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그에게 손에 쥐고 셀 수 있는 지전과 언제든지 지전으로 바꿀 수 있는 금붙이만이 믿을 수 있는 재물이었다. 연행해. 봉수는 두 사내에게 끌려 골목 끝에 대기하고 있던 지프에 태워졌다. 어디로 가는지, 왜 잡아가는지 물을 때마다 둥기 찜질 외에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참 만에 도착한 곳은 어느 으슥한 창고였다. 사내들은 봉수를 끌고 와 먼지가 뽀얗게 쌓인 탁자 앞 나무 의자에 앉혔다. 봉수는 탁한 먼지 냄새만 매캐할 뿐 다른 인기척은 들을 수 없었다. 말만 들은 그 무섭다는 고등계 조사실이 이런 덴가. 설마 이건 꿈이겠지? 탁자 위에 봉수의 바랑에 든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 놓으며 형사라는 사내가 말했다. 너 향분이 알지? 이 향분. 향분이라 카몬. 알아, 몰라. 그것만 대답해. 예, 압니다. 이 향분. 봉수가 거래해온 곽시분 주요 고객 요정의 간판 기생으로 경성에 논다는 사내들이 줄을 서는 미인이었다. 그런데 단골 고객일 뿐인 그녀의 이름이 왜 저 형사 입에서 나오는가? 예, 자살한 것도 알겠군.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이 향분이 자살을 하다니? 봉수는 이들이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금시초문인데 얘? 왜 자살을 했니껴? 형사가 잠바 안주머니에서 접은 신문지 한 장을 꺼내 펼쳤다. 잘 들어. 이게 한 달 전 경성신문에 난 기사다. 얼굴 망가지고 정신 이상 증세 보이던 경성요정 향원의 기생 이향분, 우울증 시달리다 자살. 곽시분 장기 사용에 의한 납중독이 원인인 듯 피해 주장하며 고소 주리자 경성부 본정 조사 들어가. 잘 들었어? 직접 볼래? 하지만 봉수는 읽을 수 없었다. 지는 신문 못 읽니다. 이 새끼 까막눈이구만. 그래도 장사 속은 밝아서 돈 꽤나 모은 모양인데 이렇게 사기쳐서 벌었냐? 사기친 일 없니다. 안 되겠다. 좀 알아듣게 설명 좀 하지. 형사가 눈짓하자 담배를 바닥에 뱉어 발로 문지르며 짝발이 말했다. 향분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여동생이다. 네가 곽시분인가 지랄인가 얼굴 하얗게 만드는 특효가 있다고 꼬드겨서 끝내 신세 망치고 그걸 먹고 죽었어. 그게 사람 살 파먹는 독가루라는 걸 너는 알고 있었잖아? 말도 안 되니더. 조선팔도 그 많은 점포 박물장수들이 그게 독이란 걸 알고 팔았단 말인교. 또 곽시분 말고 여자들이 다 쓰는 서갑은, 장갑은, 물 건너온 외분,
청부는 아가리 닥쳐 이 사기꾼 새끼야. 날아온 발길에 봉수의 몸뚱이는 바닥으로 곤두박였다. 뒤통수, 등짝, 허벅지 가리지 않고 몽둥이 찜질이 이어졌다. 곽시분이 문제라면 그걸 만든 곽보루 상회에 책임을 물어야지. 인기 상품을 원하는 고객에게 공들여 팔기나 했을 뿐인 자기가 무슨 죄냐고 따지려던 말은 사정없는 매질에 빼앗기고 말았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살리 주이소. 봉수는 가까스로 그렇게 외쳤다. 살고 싶으면 순순히 있어. 사내들은 바닥에 쓰러진 봉수를 끌어다가 다시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그의 수갑채인 손에서 엄지 하나를 잡아 끌어 무슨 종이 쪽엔가 지장을 찍었다. 잘 들어. 형사가 봉수의 지장이 찍힌 종이 쪽을 읽어내렸다. 나 한봉수는 사람의 얼굴을 썩게 하고 정신 이상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독성을 알면서도 돈벌이에 눈이 멀어 매일 사용하는 요정의 기생들에게 팔아왔다. 사회 문제가 되어 당국이 판매 금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은밀히 계속 팔았다. 이 책임을 지기 위해 나 한봉수는 피해 당사자인 이향분 가족에게 그동안의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조로 1만 원을 즉시 지불하며 향후 어떤 경우에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봉수가 듣던 끝에 다행이라면 향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순간부턴가 이자들이 경찰을 사칭한 강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겠구나 했는데 그 향후라는 말에서 일말의 희망을 본 것이다. 봉수는 그게 죽이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들렸다. 살려만 준다면 모든 걸 내려놓기로 작정하자 마음이 홀가분했다. 그저 살리만 주이소. 진작 그럴 것이지, 짜샤. 사내들의 음성도 한결 누그러졌다. 사내가 봉수의 머리에 씌웠던 자루를 풀어주었다. 그의 눈앞에 가물거리는 석유등 하나와 그의 바랑에서 털어낸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근데 말이다, 이건 뭐냐? 아주 고이 접어서 간수했던데. 형사가 순정이 준 수건을 펼쳐들고 건들건들 흔들었다. 봉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으려 했으나 뒤로 수갑이 채워졌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뿐이었다. 그건 지 약혼녀가 준... 아차 싶었으나 이미 내뱉은 말이었다. 오호, 그래? 자수 솜씨에 정성까지 담뿍한 걸 보니 뜨내기 논단이는 아닌 것 같네. 사내는 수건을 봉수 코앞으로 바짝 들이대며 이죽거렸다. 옆에 짝발이 낄낄대며 거들었다. 장돌뱅이 주제에 허물 켜는 거 아니여? 사기쳐서 꼬셨냐? 제발 그것만은... 봉수가 애원하자 사내가 정색하며 말했다. 그 색시와 결혼은 포기해라. 하긴 무일푼 알거지 신세로 가당키나 하겠냐만 정 하려거든 적어도 3년 뒤쯤에나 해라. 우리가 그 색시가 누군지 알아내기는 식은죽 먹기니까 그 색시 그 집안 온전하길 바란다면 이 말 명심하는 게 좋을 거다.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한 너는 경찰에 고발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잘 새기고 판매 금지된 독극물을 판 데다 그걸로 사람까지 죽게 했으니 한 10년은 형무소에서 썩어야 할걸. 네 창고에 쌓여있던 이 독분이 1000통도 넘겠더구나. 사내는 수건과 함께 곽시분 한 통을 탁자 위로 툭 떨어뜨렸다. 그리고 채웠던 수갑도 풀어주었다. 수갑이 풀렸다고 해서 이미 상한 몸으로 그들과 대거리할 힘도 의지도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짝발이 적선하듯 지전 몇 장을 휙 던지면서 말했다. 여기서 저 등잔불 꺼질 때까지 쉬다가 가거라. 그리고 그들은 지전 뭉치와
금붙이 쓸어 담은 자루를 어깨에 메고 창고 밖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봉수는 폭력배 강도들에게 이렇게 어이없이 당했다는 사실에 허탈했다. 저들의 말 맞다나 자신이 형무소로 직행할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저들이 고등계 형사가 아니라 강도였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불행이라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구타당한 몸은 운신조차 어려웠다. 봉수는 가물거리는 등불 아래 순정이 준 수건과 빨간 모란꽃 무리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진 곽 씹은 곽을 멍하니 바라봤다. 4. 봉수는 지난 밤새 어디를 어떻게 헤매었는지 알 수 없었다. 먼 동이 터오면서 지금 있는 자리가 마포나루에서 한참 아래 강변 언덕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지척에서 어여차 어싸 노꾼들의 노젓기 장단소리가 들려왔다. 부지런한 돛배들이 벌써 강물 위에 여러 떠다니고 있었다. 봉수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언젠가 가까이 지내는 상인들과 들놀이를 왔던 곳임을 알았다. 저리 가면 절두산이지. 옛날 예수쟁이들 목 잘라 처형하던 곳이라는데 요즘도 가끔 세상 비관한 사람이 저기서 뛰어내린다고 하대. 봉수의 발길은 자신도 모르게 그 절두산 언덕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내가 와이라노? 그의 의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발길은 그쪽으로 난 숲길을 따라 멈출 줄 몰랐다. 웃자꼬. 누가 자꾸 앞에서 끌기라도 하듯 봉수의 발길은 절두산 언덕으로 나아가기만 했다. 이러면 안 된대이. 얼마를 그렇게 갔을까. 그의 의지가 또 한 번 이렇게 외칠 무렵 발길이 스르륵 멈췄다. 길 끝에 벌겋게 녹슨 쇠 창살들이 돌아가거라 하고 명령하듯 버티고 서 있었다. 봉수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더 가서는 안 되는구나. 봉수는 돌아섰지만 딱히 갈 곳이 없었다. 다시 온 길을 되짚어 나갔다. 숱하게 드나들었던 마포나루의 아침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힘차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광경은 이미 자신과 무관한 먼 모습들일 뿐이었다. 봉수는 그곳을 지나쳐 북쪽으로 난 인적 드문 언덕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어디쯤 왔을까? 붉은 해가 환하게 솟아오르는 저쪽 한강철교 위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기차가 달려가고 있었다. 봉수는 걸음을 멈추고 기차가 철교를 건너 남쪽 깃을 너머로 아련히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아, 내게도 고향이 있다 아이가. 그의 가슴 밑바닥에서 꽤 기적소리와도 같이 그 고향이란 울림이 뭉클하고 솟아올랐다. 후다닥 툭탁, 후다다닥 툭탁 열차 바퀴 소리에 맞춰 차창 밖에 흐르는 풍경은 강물 위 뱃전에서 보던 풍경보다 빨리 흘렀다. 고향으로 가재. 그래, 그에게도 고향이 있었다. 비록 진절머리 나도록 춥고 배고팠던 암울한 그곳, 유일한 가족이었던 그 앙상한 할머니의 쉰내나는 가슴팍, 나귀 고삐잡이로 자기를 거뒀던 박물장수 영감이 꼭 떠나라고 유언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유일한 위안이요 어서 돌아가 쉴 안온한 품으로 다가왔다. 차창에 흐르는 풍경 위로 간밤에 일어났던 믿을 수 없는 일들, 목깨나루를 떠나오던 날 꼭 돌아오라고 호소하던 순정의 눈물, 거슬러 더 지난 날들의 순간들이 강변에 빛나던 조약돌처럼 하나하나 선명히 되살아났다. 그것은 기쁨이고 서름이고 회한, 후회와 분노들로 뒤엉켜 회오리 쳤다. 후회는 서서히 분노로 바뀌었다. 되새겨 볼수록 누가 일러주지 않고서야 그 강도들이
어떻게 나를 덮칠 수 있었겠는가. 고등계 형사라 해도 목게 나르며 앙성댁 두물머리를 미행하지 않고서야 어찌 내가 돌아올 시간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지피는 사람이 없지 않았다. 새우젓거리 주막에서 보자고 했던 박거간. 그는 왜 끝내 나타나지 않았던가. 그를 읽지 못한다 해도 바람보다 빠른 게 소문이거늘 봉수는 어째서 곽시분이 독분으로 판명난 사실을 몰랐을까. 누군가 속인 것이다. 적어도 알고 있는 자들이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경성부 고등계에서 독이 들었다고 금지했음에도 그걸 만든 사람, 그때까지 쌓아둔 물건을 팔아야 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숨긴 것이다. 독을 빼고 새로 만들었다지만 이미 신용이 땅에 떨어져 더는 아무도 사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무너진 수지타산을 맞출 방법은 오직 이 사실을 모르는 무지렁이들에게 창고에 쌓인 독분을 헐값으로나마 밀어내는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곽보루상회 같은 거상이 어떻게 20년 동안 독이 든 분을 만들어 팔아올 수 있었을까? 그걸 얼굴에 발라온 여인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의 배를 불려줬던 게 아닌가. 체질마다 다르고 얼마나 많이 바르느냐도 문제겠지만 원인을 모른 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인네들이 얼굴이 퍼렇게 썩고 정신 이상까지 생기는 부작용으로 고통받았을 것인가. 이자들이야말로 간밤의 강도들보다 윗길의 악한이 아닌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기엔 아직 세상은 어둡고 사람들은 목매했다. 봉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은 마침내 여기에 이르렀다. 정녕 누가 죄인인가? 나는 법의 심판을 받아 전 재산을 몰수당한 게 아니다. 어쩌면 그 강도들이 억울하게 심판받을 나를 구해준 것인지도 모른다. 10년 형무소 생활할 죄를 그들이 1만 원에 사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라는 게 아닐까. 그리고 봉수는 다짐했다. 나는 그들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기 위해 꼭 살아남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10년 전 함께 장바닥을 전전했던 순철이 그를 반겨주었다. 거짓골에 다리까지 절뚝이며 한껏 지쳐 보이는 봉수를 껴안고 순철이 말했다. 네 경성가가 포목장사로 부자 됐다 하는 소식 바람결에 안 들었나? 그런데 이 꼴이 먹고. 봉수는 그저 허탈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우리 같은 장돌뱅이 잘 나가다가도 껄베이 되는 거 하루아침 아이가. 그래? 사연이 많은가 보네. 일단은 좀 쉬고 천천히 얘기하제. 훤칠한 장정이 되어 장가까지 든 순철은 상주시장 좋은 목에 어물전을 차리고 있었다. 북어, 마른 오징어, 멸치 따위의 건어물은 사철 거간을 통해 주로 들여오지만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많이들 찾는 고등어, 꽁치, 명태는 이물령 넘어 영덕까지 가서 직접 날라온다고 했다. 이때는 예나 다름없이 진꾼들 몇 데리고 나귀 앞 세워 많은 양을 져다가 의성, 예천, 안동장에까지 부린단다. 봉수는 순철이 마련해준 점포 한편 토막에서 여름 한철 내 알았다. 강도들에게 당한 폭행의 후유증에다 오랫동안 쌓여온 심신의 피로가 더해지면서 스스로 실하다 믿었던 그를 무너뜨린 것이다. 순철 내외의 극진한 간호 덕에 추석쯤에는 점포일을 거들고 새 일을 계획할 만큼 회복되었다. 물 좋고 간 잘 배인 고등어 제때 가져만 오면 이문이 꽤 짭짤하다 아이가. 봉수는 순철을 대신해 태백산 줄기 넘어 영덕, 울진, 좀 멀게는 포항까지 오가며
간제비 생선을 나르기 시작했다. 주로 고등어지만 꽁치와 돈배기, 첫눈 내린 후에는 청어, 과메기 두릅도 넉넉히 구해왔다. 험한 산길에 고개도 많아 서둘러도 오가는데 열흘이 넘게 걸렸다. 걷는 거라면 이골이 난 봉수에게도 그 길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화사하던 단풍이 어느덧 지고 찬바람 몰아치는 고갯마루를 넘고 또 넘으며 봉수는 다짐했다. 꼭 다시 일어서리. 나를 이리 만든 자들을 용서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성공하리. 그 다짐이 있었기에 먼 여정의 고달픔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딸랑거리는 나귀방울 소리가 멈추고 산골 주막 빈대 우글거리는 골방에 지친 몸을 누일 때 선이 떠오르는 순정의 모습만은 지울 수가 없었다. 장마당 사람들이야 자기들 받을 것 다 받았고 줄 것만 남았으니 그저 원래 장돌뱅이 아니었나 하고 잊어버리겠지만 순정이야 어디 그럴 수 있겠는가. 인편에 잊으라고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라고는 했으나 그래유 잘 살아유 하고 무심히 넘겼을 것 같지가 않아 안타까웠다. 내가 뭐랬어. 장돌뱅이는 발바닥에 바람이 들어서 한 군데 붙박지 못할 팔자라고 했잖냐. 라며 상심한 딸을 다그칠 만재의 모습까지 겹치면 더욱 서글펐다. 잊으리. 응달에 남아 언제까지고 견디겠다던 잔설도 봄이 오면 어느새 시냇물에 녹아들듯 그 떨치기 어렵던 쉰내 나는 할머니 품의 그리움이 마침내 새하얀 추억의 한 갈피로 접혔듯이 세월이 가면 잊히리. 이 다짐과 기대, 잊으리와 잊히리가 화해하기에는 아직 때가 맞지 않은 것일까. 땀 흘려 오른 고갯마루에서 쏴 하는 바람결 저 멀리 줄지어 누운 능선들을 바라볼 때 그 너머 들녘 끝으로 아스라이 이어지는 산줄기를 더듬으며 봉수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곤 했다. 세제만 넘으면 충주도 코앞 아이가. 쟁걸음으로 사흘이면 닿을 목계나루. 하지만 갈 수 없다고 가서는 안 된다고 작심한 그에게 앙성댁도 새뱅이 찌개도 이제는 머나먼 고향과도 같았다. 가시나 우째 사노. 등에 맨 짐만큼이나 겉은 차오르고 있어도 그의 속은 여전히 가을거지 끝낸 들녘처럼 쓸쓸했다. 봉수는 그렇게 해를 넘기고 또 한 해를 맞았다. 태백산 줄기를 넘어 지친 여정이 끝나는 날이면 점포 옆 단골 주막에서 무사귀환을 자축하는 잔치를 벌였다. 탁주 곁들인 조촐한 밥상이 다지만 순철 내외와 진꾼들이 함께 모여 밤이 이슥도록 웃고 떠드는 즐거움에 어느덧 봉수도 익숙해졌다. 몹시도 춥던 그날 일행이 막 점포에 도착하고서야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와, 하느님이 우리 도와주셨는갑다. 밖에 눈 오는 거 보소. 푸짐도 하구마. 절에 왔쁘먼 인자 창꽃 필 때까지 고갯길은 닫아얄래라. 지난 가을 겨울 고생 많이 했다 아이가. 좀 쉬어야 안 되겠나. 하모요. 근데 눈도 막 팡팡 왔었고 술맛도 지기는데 행님요. 그 곽시분이랑 목계장터 이바구 좀 해보소. 뭔 이바구를 또 하락하노? 니 안동처자 자랑하고자봐 몸살났제. 그때 나귀를 마방에 들여 매러 나갔던 아이의 뒤를 따라 한 낯선 여인이 주막 안으로 들어섰다. 머리에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그녀는 가슴팍에 작은 보퉁이를 보듬어 안고 있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덜 다친 문틈으로 휘잉 들이치는 눈발을 끌고 들어온 그녀 쪽을 바라봤다. 봉수가 탁주잔을 내려놓고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머뭇거리던 여인이 보퉁이를 내던지고 이쪽으로 뛰어왔다. 나뻐유. 여인은 다짜고짜 봉수의 가슴팍을 방망이질하며 나뻐유를 연발했다.
저도 모르게 흑 하는 소리를 내며 봉수가 여인을 와락 끌어안았다. 날도 치분데 만다꼬역까지 왔노. 주막 처마 밑에 걸린 등불이 자욱한 눈보라 속에서 발갛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들으신 작품은 김주성 작가님의 단편소설 곽시분의 추억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